뉴욕타임즈 기자가 팔레스타인과 한국의 경기를 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그녀의 눈에는 실망감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내가 기대했던 한국인가?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립니다. 그런데 어떤 한국 팬들을 보자 충격을 받았다는데요. 그리고는 바로 귀국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녀가 경험한 한국의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이었기에 이토록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을까요? 제가 스포츠 기자로 일한 지 40년이 넘었는데 지금처럼 긴장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이름은 에밀리이고 62세가 되면서 스포츠 세계에서 웬만한 일은 다 겪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뉴욕타임스 뉴스룸에서 책상에 앉아 있으면서 지금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게 될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모든 일은 편집장 잭이 저를 사무실로 부르면서 시작됐어요. 에밀리, 잭이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국에서 열리는 월드컵 예선전을 취재해 줘야겠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한국이라니? 저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이었거든요. 물론 작년에 다녀온 후배 사라가 들려준 얘기들은 들어본 적 있었죠. 사라는 한국을 다녀온 후 전혀 달라졌었어요. 더 행복해 보였고 에너지가 넘쳤고 일에 대한 새로운 열정을 가진 듯했어요. 그런데 지금 사라는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제가 그녀를 대신해 그 자리에 가야 했어요. 하지만 제가 항변했어요. 저는 한국 축구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요. 다른 사람이 더 잘할 것 같은데요. 잭은 고개를 저었어요. 에밀리, 당신은 우리 중 가장 경험이 많은 기자야. 이번 일에는 당신의 전문성이 필요해. 게다가 이번 기회에 그 소문이 뭔지 직접 보는 게 좋을 거야. 책상으로 돌아오면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잭이 말한 소문이란 게 뭐였을까요? 물론 국제대회에서 한국이 경기하는 걸 본 적은 있었지만 그들의 축구 문화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에 던져지게 된 거예요. 그날 남은 시간 동안 저는 연구에 몰두했어요. 한국 축구 팬들, 일명 붉은 악마에 대해 읽었어요. 그들의 열정은 경기장을 온통 빨간 물결로 물들인다고 하더군요. 또 그들이 2002년 월드컵에서 기적적으로 4강까지 진출했던 경기를 담은 영상을 봤어요. 그럼에도 여전히 준비가 부족하다고 느껴졌어요. 그날 저녁 짐을 싸면서도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어요. 만약 제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한국 축구의 진면목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신문사에 누를 끼치면 어떡하지? 저는 전화를 들어 병원에 있는 사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녀가 전화를 받았을 때 목소리는 약했지만 흥분된 기운이 느껴졌어요. 에밀리, 네가 내 대신 한국에 간다고 들었어. 정말 좋아할 거야. 모르겠어, 사라. 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좀 압도당한 느낌이야. 내가 이걸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사라는 부드럽게 웃었어요. 아, 에밀리, 그냥 눈과 마음을 열고 가봐. 한국은 축구만 있는 게 아니야. 사람들, 문화, 에너지가 정말 대단해. 내가 가본 곳 중에 어디에도 없는 곳이야. 사라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면서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그녀는 낯선 사람들의 친절함, 맛있는 음식, 경기장에서의 놀라운 분위기에 대해 이야기해줬어요. 그녀가 이야기를 할수록 제 불안감은 조금씩 호기심과 기대감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하나만 약속해줘. 사라가 통화를 마치기 전에 말했어요. 길거리 음식 꼭 먹어봐. 특히 떡볶이. 진짜 인생 바뀔 거야. 저는 웃으면서 머릿속에 떡볶이를 적어뒀어요. 알겠어, 떡볶이. 그날 밤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은 빨간 옷을 입은 팬들, 분주한 서울의 거리, 발음하기 어려운 음식이 가득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접시들로 가득 찼어요. 수년 만에 다시 신입 기자가 된 듯한 기분이었어요. 긴장되면서도 설레고 다시 배우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죠. 마침내 잠에 들기 직전 문득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취재가 아니었어요. 모험이었어요. 그리고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이 여행이 빨리 시작됐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내일이면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오를 거예요. 전혀 모르는 세계로 들어가면서 오직 제 수십 년의 경험과 열린 마음만을 갖고 말이죠.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엄청나게 짜릿했어요. 오랜만에 진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깊은 곳에서 이 여행이 저를 바꿀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마치 사라를 바꿨던 것처럼요. 비행기에서 내려 서울의 첫 발을 내딛자마자 새로운 풍경과 소리, 그리고 냄새들이 한꺼번에 나를 덮쳤어요. 공항은 엄청 크고 현대적이었고 내가 한국의 사진에서 봤던 오래된 건물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모든 것이 매끄럽고 빠르게 움직였어요. 사람들은 목적을 가지고 걸었고 한국어와 영어로 된 표지판들이 길을 안내하고 있었어요. 긴장을 풀기 위해 크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한국은 처음이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예상할 수 없었거든요. 공기의 느낌도 달랐어요. 기대감과 함께 뭐라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섞인 듯했죠. 에밀리 씨, 밝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돌리니 한 어르신이 손을 흔들고 계셨어요. 70대 정도로 보였는데 훨씬 젊은 사람처럼 에너지가 넘쳐 보였어요. 김 선생입니다. 그분은 고개를 살짝 숙이며 말했어요.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해요. 우리 축구를 보러 올 준비 되셨나요? 그분의 열정에 절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정말 기대돼요. 저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어요. 우리가 차로 걸어가면서 김 선생님은 제 비행 여정에 대해 묻고 아시아에 온 적이 있는지도 물어보셨어요. 그분의 영어는 훌륭했고 약간의 억양이 있었지만 오히려 더 집중해서 듣게 만들었어요. 채 타자마자 서울이 살아 움직이는 듯했어요. 도시는 전통적인 기와집 옆에 높은 빌딩이 늘어선 옛것과 새로운 것이 공존하는 곳이었어요. 밤하늘에는 넌사인들이 빛났고 내가 읽지 못하는 문구들이 적혀 있었지만 그 자체로 아름다워 보였어요. 지금 좋은 시기에 오셨어요. 김 선생님이 운전하며 말씀하셨어요. 내일 경기를 앞두고 온 나라가 들떠 있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가 왜 여기에 왔는지를 떠올렸어요. 한국 축구에 대해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노트북을 꺼내며 물었어요. 김 선생님의 눈이 반짝였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그는 흥분한 목소리로 외쳤어요. 축구는 단순한 경기가 아니에요. 우리 삶의 일부랍니다. 우리가 바쁜 거리들을 지나며 김 선생님은 이야기를 하나둘 풀어내셨어요. 2002년 월드컵 이야기를 특히 많이 하셨는데 그때 한국이 일본과 함께 대회를 공동 개최했던 시절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는 그때를 회상하며 자부심이 가득한 목소리로 나라 전체가 하나가 되어 팀을 응원했던 그 순간을 묘사했어요. 그때 같은 건 다시 본 적이 없어요. 그는 고개를 저으며 놀랍다는 듯 말했어요. 거리마다 빨간 셔츠를 입은 사람들로 가득 찼었죠. 모두가 함께 노래하고 응원했어요. 부자든 가난하든 나이가 많든 적든 그날은 모두가 하나였어요. 저는 그분의 말을 최대한 빨리 받아 적으면서 그 느낌까지 놓치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열정적인 팬들을 취재해 본 적은 많지만 여기는 뭔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아직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무언가가 깊숙이 있는 듯 했죠. 김 선생님은 제가 열심히 적는 걸 보며 말했어요. 내일이면 보실 거예요. 한국 축구 경기는 그냥 승패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함께하는 거고 우리 자신을 보여주는 거랍니다. 호텔에 가까워질수록 저는 점점 더 기대감에 부풀었어요. 축구 경기를 취재하러 왔지만 아마 더 큰 이야기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한 가지 더. 김 선생님이 호텔에 도착했을 때 말씀하셨어요. 내일 빨간 옷을 입으셔야 해요. 우리 팀 색깔이거든요. 모두가 빨간색을 입을 거예요. 저는 빨간 옷을 준비해야겠다고 마음속으로 적어두었어요. 차에서 내릴 때 김 선생님이 외치셨어요. 푹 쉬세요, 에밀리 씨. 내일이면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호텔로 들어가면서 제 머릿속은 이미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나라에 도착한 지 몇 시간밖에 되지 않았지만 벌써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내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방에 들어가서 창밖으로 반짝이는 도시를 바라보았어요. 서울은 내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고 앞으로 더 많은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어요.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면서 내일은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경기에서 무엇을 보게 될지, 그리고 그 모든 걸 기사에 담아낼 수 있을지 궁금해졌어요.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도는 가운데 저는 깊은 잠에 빠졌어요. 꿈속에서는 빨간 옷을 입은 팬들과 경기장의 함성이 들려왔어요. 내일은 한국 축구의 중심으로 들어가게 될 거고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정말 기대가 됐어요. 경기장에 일찍 도착했어요. 경기 전의 분위기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였죠. 가까이 갈수록 온통 붉은색의 물결에 압도당했어요. 수천 명의 팬들이 각자 밝은 붉은색 유니폼을 입고 마치 하나처럼 입구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어요. 긴 경력을 쌓아오면서도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어요. 공기 중의 에너지는 정말 전율을 일으켰어요. 흥분이 온몸으로 전해졌죠.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거대한 인파 속에서도 혼란스럽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서로 밀치거나 싸우지 않았고 대신 줄을 서서 기다리며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있었어요. 한 노인이 젊은 엄마의 유모차를 들어서 턱을 넘는 걸 도와주는 모습을 봤어요. 가까이에 있던 몇몇 청소년들은 늦게 도착한 가족을 위해 줄에서 공간을 만들어줬어요. 내가 큰 경기를 볼 때마다 흔히 겪던 그 혼란스러운 광경이 아니었어요. 뭔가 달랐어요. 안으로 들어가면서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어요. 경기장은 거대했지만 왠지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아마 붉은색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겠고 아니면 내 주변의 친근한 얼굴들 덕분일 수도 있어요. 제 자리 옆에는 밝은 미소를 짓고 있는 젊은 여성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봄이에요. 그녀가 손을 내밀며 인사했어요. 한국 경기 처음 오셨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소개를 했어요. 저는 에밀리예요. 뉴욕에서 신문사 일하는데 이번 경기를 취재하러 왔어요. 봄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아, 정말 좋은 시간 보내실 거예요. 여기 분위기 정말 최고거든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 봄이는 어렸을 때부터 경기를 보러 다녔다고 했어요. 그녀는 축구에 대한 열정이 강했지만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팀에 대한 자부심뿐 아니라 이 군중의 일원이 된다는 데에도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어요. 갑자기 봄이가 제 팔을 잡았어요. 이거 봐요. 그녀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선수들이 경기장에 입장하는데 군중 속에서 낮은 웅성거림이 시작됐어요. 그 소리는 빠르게 커졌고 이내 경기장의 모든 사람들이 일어섰어요. 대한민국? 그 외침은 크고 또렷하게 울려 퍼졌어요. 그 소리가 저를 휘감으며 소름이 돋았어요. 굉장히 강렬하고 거의 압도적인 느낌이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제가 봄이에게 물었어요. 군중의 소음 때문에 소리를 질러야 했죠. 한국이에요. 그녀가 대답했어요. 그런데 단순한 단어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함께 있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의 팀이고 하나의 나라라는 뜻이죠. 경기가 시작되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그 에너지에 빠져들었어요. 패스 하나하나, 슛 하나하나에 환호나 탄식이 터졌죠. 하지만 단순한 응원이 아니었어요. 상대팀이 좋은 플레이를 할 때도 주변에서 감탄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경기장은 폭발했어요. 마치 기쁨과 흥분의 화산이 터진 것 같았어요. 사람들은 서로 끌어안고 펄쩍펄쩍 뛰었어요. 몇몇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는 것 같기도 했어요. 봄이가 저를 돌아보며 자랑스러운 얼굴로 외쳤어요. 봤죠? 정말 멋진 골이죠. 저는 경기를 보면 서조음을 느꼈습니다. 전반전이 끝나갈 무렵 뭔가 이상한 점을 느꼈어요. 오늘 경기력이 좋지 않았음에도
사람들은 상대편에게 야유를 하거나 불만을 하는 대신 많은 이들이 자리에 남아 친구들과 이야기하거나 새로운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어요. 간식 안 사러 가세요? 제가 보미에게 물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김밥 가져왔어요 하고 작은 통을 꺼냈어요. 한번 드셔보실래요? 감사하게도 받아들였고 간단한 쌀밥 마리에서 나오는 맛의 조화에 놀랐어요. 함께 김밥을 먹으면서 보미는 한국 축구 문화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해줬어요. 우리가 이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녀가 설명했어요. 단지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 팀을 어떻게 응원하느냐, 우리가 팬으로서 어떻게 행동하느냐도 중요해요. 우리는 경기장 안팎에서 우리나라를 자랑스럽게 만들고 싶어 하죠. 후반전이 시작되자 저는 경기도 보면서 군중을 더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가족들이 간식을 나눠 먹고 축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처음 만난 사람들이 친구가 되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그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됨, 단순한 게임 이상의 무언가에 속해 있다는 느낌이 계속 이어졌어요. 결국 신임 감독의 전술의 부재였는지 0대 0으로 비기고 말았어요. 아쉬움이 가득했겠지만 그 후에 벌어진 일이 저를 더 놀라게 했어요. 나는 내 눈을 의심했어요. 경기가 막 끝났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팬들이 서둘러 자리를 뜨는 게 아니라 경기장을 떠나지 않고 남아 있었거든요. 그들은 축하하거나 사진을 찍으려고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내가 스포츠 이벤트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내 주위에는 빨간 셔츠를 입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까 전까지만 해도 열정적으로 응원하던 그들이 이제는 쓰레기를 줍고 있었어요. 자기들 것만 치우는 게 아니라 보이는 모든 쓰레기를 치우고 있었어요. 나는 새로 사귄 친구 보미를 바라봤어요. 경기 내내 내게 여러 가지를 설명해 주던 그녀가 놀랍게도 이미 컵과 쓰레기를 손에 들고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보미, 나는 경이로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게 평소에도 이렇게 하는 거야? 경기가 끝날 때마다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해? 그녀는 나를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당연하지. 그녀는 마치 당연한 일이라도 되는 듯이 말했어요. 우리는 항상 우리가 있던 자리를 처음보다 더 깨끗하게 만들려고 해. 이건 우리가 존중을 표현하는 방식이야. 경기장에게,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서로에게. 나는 얼른 내 노트를 꺼내서 적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히 축구 경기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내가 수년간 스포츠 기자로 일하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더 큰 무언가였어요. 내가 지켜보는 동안 팬들이 스스로 경기장의 섹션 전체를 청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남자와 여자 할 것 없이 모두가 힘을 모아 일하고 있었어요. 그냥 몇몇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이 돕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나도 동참하기로 했어요. 빈 비닐봉지를 찾아서 나도 쓰레기를 줍기 시작했어요. 청소를 하면서 주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들은 내가 이걸 보고 놀라워하는 걸 신기하게 여겼어요. 당신이 사는 곳에서는 이렇게 안 하나요? 한 남자가 나에게 물었어요. 나는 솔직히 아니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보통 사람들은 쓰레기를 청소 직원이 치우도록 그냥 남겨두곤 해요. 그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에 잠겼어요. 알다시피 그는 말했어요. 우리는 이걸 우리 국가대표팀에게 배웠어. 그들이 다른 나라에서 경기를 할 때 경기에서 지더라도 떠나기 전에 항상 라커룸을 깨끗이 치우고 가거든. 존중을 표현하고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품위를 지키는 거야. 나는 감탄했어요. 수많은 국제대회를 취재하면서도 이런 팀이 있다는 건 처음 들었거든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걸 놓쳤을지 궁금해졌어요. 우리가 우리의 섹션을 다 치운 후 나는 다른 것을 발견했어요. 청소는 경기장 문 밖에서도 멈추지 않았어요. 거리에서도 팬들이 쓰레기를 주우며 지나가는 모든 곳을 깨끗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다시 보미를 향해 돌아서서 말했어요.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야. 단순히 경기에 관한 게 아니지, 그렇지?
이건 더 큰 무언가에 관한 거야. 보미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공동체에 관한 거야. 그녀가 말했어요. 우리는 모두 이 공간, 이 도시, 이 나라를 공유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모두가 이걸 돌볼 책임이 있어. 이건 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 모두의 일이야. 경기장을 떠나면서도 나는 내가 본 것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나는 축구 경기를 취재하러 한국에 왔지만 훨씬 더 큰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가게 되었어요. 이건 단순히 스포츠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한 나라 전체가 책임감과 존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스포츠 이벤트를 떠올려 봤어요. 경기 후에 남겨진 쓰레기들, 과로하는 청소 직원들, 그리고 그게 누구의 문제인지에 대한 무관심한 태도들, 그리고 이런 한국 팬들이 하는 일을 우리가 모두 한다면 어떨까 생각했어요. 우리가 모두 공유하는 공간에 대해 책임을 진다면 어떨까? 지하철역에 도착했을 때 나는 경기장과 멀리 떨어진 이곳에서도 모든 것이 깨끗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수천 명의 흥분한 팬들이 방금 지나갔다는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알지? 보미가 지하철을 기다리며 말했어요. 항상 쉬운 건 아니야. 가끔 사람들은 잊어버리거나 게을러질 때도 있어. 하지만 우리는 서로 상기시켜 주려고 해. 이건 우리 자신이니까. 나는 여전히 내가 본 것들에 놀라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는 축구 경기를 취재하러 왔지만 훨씬 더 많은 걸 얻어가고 있었어요. 나는 공동체, 존중, 그리고 공동 책임에 대한 진정한 교훈을 목격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내 기사가 원래 계획했던 것과는 매우 다를 거라는 걸 알았어요. 물론 경기와 경기장에서의 놀라운 분위기에 대해 쓸 거예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경기 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 쓰는 거예요. 경기가 끝난 후에도 남아서 청소를 한 팬들, 모든 사람에게 뿌리 내린 책임감에 대해 쓰는 거예요. 이건 사람들의 시각을 바꿀 수 있는 종류의 이야기였어요. 적어도 내 시각은 확실히 바꿨으니까요. 그리고 나는 마음속으로 기사를 계획하면서 한 가지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나는 더 이상 스포츠 이벤트를 예전처럼 보지 않을 거라는 걸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난 문을 닫지 않는 작은 아늑한 식당에 가게 됐어요. 내 동료 사라가 추천해준 곳이었죠.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맛있는 음식 냄새가 배고픔을 자극했어요. 인자한 얼굴의 할머니가 나를 반겨주셨어요. 국밥을 꼭 드셔보셔야 해요. 그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몸과 마음에 좋은 음식이랍니다. 난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테이블에 앉았어요.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식당은 붐볐어요. 나이 든 사람부터 젊은 사람까지 모두 음식을 즐기며 이야기하고 웃고 있었죠. 잠시 후 국밥이 나왔고 난 조심스럽게 뜨거운 국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입안에서 맛이 폭발했어요. 진하고 따뜻한 맛이 마치 추운 날에 받는 포근한 포옹 같았어요. 음식을 먹으며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일들이 떠올랐어요. 내 머릿속에는 축구 경기가 떠올랐어요. 붉은 옷을 입은 관중들, 우렁찬 응원 소리, 그리고 경기장에 가득 찬 에너지까지 모두 생생했어요.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그들의 예의였어요. 어느 팀이든 멋진 플레이를 하면 응원해 주더라고요. 내가 익숙한 응원 문화와는 너무나 달랐어요. 경기 후에 일어난 일도 생각났어요. 팬들이 남아서 쓰레기를 치우는 광경은 처음 보는 일이었어요. 몇몇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이 그랬어요. 자기 자리만 치우는 게 아니라 주변도 다 깨끗이 정리했어요. 경기장 밖거리까지도 말끔했어요. 그때 만난 어린 팬 보미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그녀는 이 행동이 국가대표팀에서 배운 거라고 했어요. 큰 국제대회에서도 한국 대표팀은 경기 후에 승패와 상관없이 라커룸을 깨끗이 청소한대요. 그건 존중과 품위를 보여주는 행동이라고 하더라고요. 국밥을 다 먹을 때쯤 난 깨달았어요. 내가 본 건 단순한 축구 경기가 아니었어요. 그건 이 나라의 문화 전체였어요. 내가 본 열정은 단순한 경기 사랑이 아니었어요.
그건 나라에 대한 깊은 자부심과 타인에 대한 책임감이 어우러진 것이었어요. 깨끗한 거리와 지하철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길을 잃었거나 헷갈릴 때마다 도움을 줬던 사람들의 친절함도 생각났어요. 이곳 사람들은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니라 모두를 위한 배려를 중요시 여기는 것 같았어요. 식당 주인이 다가와 나에게 물었어요. 국밥 맛이 어땠나요? 정말 맛있었어요. 이런 음식은 처음이에요. 주인은 자부심 가득한 얼굴로 웃으셨어요. 한국에서는 음식이 정말 중요해요.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거든요. 음식을 통해 사랑과 관심을 표현하죠. 난 고개를 끄덕였어요. 또 하나의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어요. 음식도 내가 본다는 모든 것처럼 공동체와 나눔을 의미했어요. 계산을 하고 나서 떠날 준비를 하니 아쉬움이 밀려왔어요. 떠나고 싶지 않았거든요. 며칠 사이에 한국은 내 시각을 바꿔놓았어요. 더 이상 단순한 기사를 쓰는 게 아니었어요. 난 뭔가 중요한 걸 배운 것 같았고 그걸 세상에 전하고 싶었어요. 호텔로 돌아와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비행기를 타야 했거든요. 옷을 접으면서 어떻게 기사를 쓸지 고민했어요. 단순히 축구 경기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내가 보고 느낀 것의 본질을 담아내야 했어요. 노트북을 켜고 빈 문서를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 모든 걸 어떻게 글로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들에게 한국의 특별함을 전달할 수 있을까? 깊게 숨을 들이쉬고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나는 한국의 축구 경기를 취재하러 갔다. 하지만 그곳에서 존중, 공동체, 그리고 진정한 스포츠맨십에 대한 깊은 교훈을 배웠다. 그 이후로 글은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어요. 붉은 바다처럼 물결치는 팬들, 그들의 열정적이지만 예의 있는 응원, 경기 후의 청소 모습, 그리고 그들이 주변을 돌보는 자부심에 대해 썼어요. 내가 경험한 친절함도 함께 담았어요. 글을 쓰면서 이번 여행이 나를 얼마나 바꿔놓았는지 깨달았어요. 몇십 년 동안 스포츠 기자로 일했지만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내가 본 것을 통해 우리 모두가 배울 수 있는 점들이 많다고 생각하게 됐죠. 마지막 문장을 쓰고 나니 해가 뜨고 있었어요. 밤을 꼬박 새웠지만 전혀 피곤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들뜬 기분이었어요. 이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고 싶었거든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 서울의 거리를 마지막으로 바라봤어요. 도시는 이미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일터나 학교로 서둘러 가고 있었죠. 거리도 여전히 깨끗하고 질서정연했어요. 내가 기대했던 모습 그대로였어요. 비행기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돌아가서 동료들에게 이 모든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이게 왜 중요한지 알아줄까? 혼자 미소 지었어요. 그들이 바로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나는 이미 변했으니까요. 난 한국의 축구를 취재하러 왔지만 훨씬 더 많은 걸 얻어가는 중이었어요. 공동체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사람들이 서로와 주변을 어떻게 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죠.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점점 작아지는 서울을 내려다봤어요. 이번 경험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배운 모든 것에 감사했고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쓰게 되든 한국의 한 조각은 내 안에 항상 남아있을 것 같았어요.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텅 빈 사무실에 서서 아래 조용한 거리를 내려다보고 있자니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 믿기 힘들 정도예요. 제 이름은 리웨이입니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저는 세상의 정상에 있었어요. 중국 대도시 중 하나에서 성공적인 부동산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죠. 사업은 번창하고 있었고 모든 사람이 부동산을 사고 싶어 했어요. 작은 아파트부터 거대한 사무실 건물까지 저는 다 팔았어요. 사람들은 끝없이 부동산을 원했죠. 리웨이, 당신은 천재야. 이 투자가 나를 부자로 만들어 줄 거야. 라고 제 고객들은 말하곤 했어요. 그리고 한동안은 그 말이 맞았어요. 돈은 계속 들어왔고 우리 모두 중국 경제가 영원히 성장할 것이라고 믿었어요.
우리는 그것을 중국의 꿈이라고 불렀어요. 우리나라가 곧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했죠. 저는 누구에게든 자랑했어요. 곧 미국을 능가할 거라고 말이죠. 중국에서 부동산을 사는 건 돈을 찍어내는 거나 마찬가지야 라고 말하곤 했어요.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몰랐죠. 모든 게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그날을 아직도 기억해요. 책상에 앉아 가장 최근의 매출 수치를 보고 있었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좋았죠. 축하를 위해 비싼 새 차를 주문한 참이었어요. 그러다 전화가 울렸어요. 제 가장 큰 고객 중 한 명이었죠. 리웨이, 나 지금 팔아야겠어.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팔다니요? 왜요? 시장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데.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뉴스 못 봤어? 이제 다 끝났어. 제발 전부 팔아줘. 전화를 끊고 나서도 혼란스러웠어요. TV를 켰죠. 제가 본 것은 등골이 서늘해지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절대 터지지 않을 거라고 믿었던 부동산 거품이 결국 터졌어요. 그리고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어요. 하룻밤 사이에 부동산 가격은 폭락했어요. 제가 보장된 투자라고 팔았던 고급 아파트들은 사람들이 지불한 가격의 절반도 안 되는 가치로 떨어졌어요. 거대한 사무실 단지들은 텅 비어 있었고 임대하려는 사람도 없었죠. 제 전화는 멈추지 않았어요. 고객들은 패닉에 빠져 어떻게든 자신들의 부동산을 팔아달라고 애원했지만 사려는 사람은 없었어요. 모두가 빠져나가려고만 했죠. 저는 침착하려고 했어요. 그저 일시적인 문제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곧 다시 좋아질 거야.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하루하루 일주일이 지나고 또 지나면서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어요. 중국의 꿈은 악몽으로 변해버렸죠. 이제 5년이 지난 지금 저는 한때 북적이던 사무실에 서 있어요. 전화기는 조용하고 밖의 거리는 거의 비어 있어요. 한때 자랑스러워했던 그 반짝이는 건물들은 이제 버려져 서서히 무너지고 있어요. 평생의 저축을 부동산에 투자하라고 설득했던 사람들이 떠올라요. 그들이 저를 믿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든 걸 잃었을까요? 그 죄책감에 밤잠을 설칠 때가 많아요. 제 자신의 저축도 다 사라졌어요. 모든 것을 사업에 다시 쏟아부었죠. 곧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확신했으니까요. 이제는 이 사무실의 전기세도 간신히 낼 정도예요. 창밖을 바라보다가 책상 위에 놓인 잡지 더미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중 한 권이 눈에 띄었어요. 비즈니스 저널이었고 표지에는 빛나는 도시 풍경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중국의 도시가 아니었어요. 헤드라인은 이렇게 적혀 있었죠. 한국의 경제 기적은 계속된다. 잡지를 집어들고 쓴웃음을 지었어요. 한국이라니. 제가 한때 작고 중요하지 않다고 무시했던 나라였죠. 이제는 그들의 번창하는 경제와 혁신적인 기업들에 대해 읽으며 후회의 날카로운 찌름을 느껴요. 그들은 어떻게 성공하고 우리는 실패했을까요? 그들은 무엇을 다르게 했던 걸까요? 페이지를 넘기며 한국이 기술과 교육에 집중한 이야기를 읽고 있자니 이런 일이 올 줄 알았어야 했나 싶기도 해요. 우리의 급격한 성장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챘어야 했을까요? 갑자기 조용한 사무실에 전화벨 소리가 울렸어요. 순간 제 심장이 뛰었어요. 혹시 고객일까요? 사겠다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지만 전화를 받으니 또 다른 절박한 목소리였어요. 지금은 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팔아달라고 애원하는 또 다른 사람이었죠. 그들의 호소를 들으며 결심했어요. 한국이 어떻게 해낸 건지 알아야겠어요. 그들이 어떻게 우리를 침몰시킨 폭풍을 견딜 수 있는 경제를 세웠는지 알아야겠어요. 어쩌면 그들에게서 배우면 저도 다시 일어설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저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실망시킨 모든 사람을 위해서요. 전화를 내려놓고 서울행 비행기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이 경제 기적을 직접 보러 갈 때가 된 거죠.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면서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 떠올랐어요. 희망이었죠. 아주 작지만 작은 불씨 같은 희망이었어요. 내일이면 이 사무실을 마지막으로 잠글 거예요. 저의 한국으로의 여정, 그리고 아마도 새로운 미래로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한국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우리나라 경제는 무너지고 있는데 옆 나라 작은 나라는 멀쩡해 보이는 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그들은 성공하고 있는데 우리는 실패하는 걸까요? 매일 몇 시간씩 한국에 대한 뉴스를 읽고 있었어요. 그들이 뭘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알고 싶었죠. 배우면 배울수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알고 보니 한국은 경제를 똑똑한 아이디어들 위에 쌓아 올렸더라고요. 그들은 새로운 창의적인 것들을 만드는 데 집중했어요. 교육에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고 저렴한 물건을 많이 만드는 게 아니라 고품질의 제품을 만드는 걸 목표로 삼았어요. 몇 년 전에 큰 회의에서 만난 한국 사업가가 생각났어요. 그때는 그의 말을 별로 신경 쓰지 않았는데 이제 그의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우리는 가장 큰 나라가 될 수 없어요. 그가 저에게 말했었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똑똑해야 해요. 늘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야 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한 발 앞서 나가야만 합니다. 그때는 그저 허세 부리는 줄 알았어요. 한국은 중국보다 훨씬 작은 나라니까요. 도대체 어떻게 우리랑 경쟁할 수 있을까 싶었죠. 하지만 이제야 그의 말이 맞다는 걸 깨달았어요. 덩치만 크다고 다가 아니었어요. 똑똑해야 했던 거죠. 아들이 떠올랐어요. 갓 대학을 졸업했는데 취업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중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었죠. 하지만 한국은 달라 보였어요. 그곳의 젊은이들은 창업을 장려받고 있었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고 있었어요. 어느 날 한국의 한 젊은 여성이 새로운 종류의 배터리를 발명했다는 기사를 읽었어요. 그 배터리는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고 기존 배터리보다 더 오래 지속된다고 하더군요. 겨우 25살밖에 안 된 그녀의 발명품이 이미 세상을 바꾸고 있었어요. 자동차 회사들이 그녀의 배터리를 전기차에 쓰고 싶어 했고 휴대전화 제조업체들도 그 배터리를 원했어요. 중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 상상해 봤지만 쉽지 않았어요. 중국에도 똑똑한 젊은이들이 많았지만 그들에게는 같은 기회가 없었죠. 다르게 생각하거나 위험을 감수하라고 장려받지 않았어요. 한국에 대해 알면 알수록 우리가 중국에서 얼마나 잘못해 왔는지를 깨달았어요. 우리는 빠르게 큰 것들을 짓는 데만 집중했어요. 거대한 아파트 건물, 긴 다리, 넓은 도로 같은 것들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정말로 그런 것들이 필요한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게 얼마나 오래 갈지도 고민하지 않았죠. 반면 한국은 모든 것을 신중하게 계획하는 것 같았어요. 오래 갈 수 있는 것들을 지었고 도로나 건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했어요. 그리고 미래의 중요한 기술들에 투자했더라고요. 송도라는 도시 이야기를 읽었어요. 한국이 처음부터 새로 만든 도시였죠. 송도의 모든 것은 첨단 기술과 친환경적이었어요. 건물들은 에너지를 덜 쓰고 도로에는 자전거 전용 차선이 있었어요. 쓰레기를 에너지로 바꾸는 시스템도 있었죠. 송도에 대해 읽으면서 슬퍼졌어요. 중국의 반쯤 완성된 건물들이 생각났거든요. 사람들이 살지 않는 유령 도시들도 떠올랐어요. 우리는 너무 많은 돈과 자원을 낭비했어요. 미래를 위한 계획이 없었죠. 날이 갈수록 한국에 대한 관심이 커졌어요. 그 모든 걸 직접 보고 싶었어요. 중국보다 훨씬 작은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잘 해낼 수 있었는지 알고 싶었어요. 어느 날 밤 텅 빈 사무실에 앉아 결심했어요. 한국에 가야겠다고요. 그들이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직접 보고 싶었어요. 어쩌면 그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무언가를 배울 수 있을지도 몰랐죠. 그때는 몰랐지만 그 결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될 거였어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보게 되었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얻게 됐죠. 서울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면서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설렜어요. 한국에서 어떤 걸 보게 될지 몰랐지만
분명히 전에 본 적 없는 무언가일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른 것이야말로 제가 정말 필요로 했던 것이었죠. 내가 한국의 경제를 배우러 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새 나는 황해를 건너며 비행기에 타고 있었죠. 몇 년 전만 해도 이 작은 나라에서 지혜를 찾는다는 생각은 웃음거리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나의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비행기가 서울에 착륙할 때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공항은 엄청 크고 현대적이었어요. 집에 있던 낡은 공항과는 전혀 다르더라고요. 사람들은 빠르게 움직였고 모두 자신이 가야 할 곳을 아는 듯 보였어요. 나는 벌써부터 길을 잃은 기분이 들었어요. 오랜 지인이었던 박 선생님이 환한 미소로 나를 맞이해 주셨어요. 서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리 선생님, 하시며 악수를 청하셨어요. 눈이 번쩍 뜨이는 경험을 할 준비가 되셨나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뭘 기대해야 할지 전혀 몰랐어요. 우리는 그의 차에 탔어요. 내가 본 적 없는 세련된 전기차였어요. 도시로 들어갈 때 나는 내 눈을 믿을 수 없었어요. 거리는 활기가 넘쳤고 반짝이는 건물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어요. 사람들은 목적을 가지고 걷고 있었어요. 내가 떠나온 황량한 마을과는 너무도 달랐어요. 첫 번째 목적지는 삼성 본사입니다. 박 선생님이 말했어요. 삼성 건물은 마치 미래에서 온 것 같았어요. 안으로 들어가 우리는 혁신 연구실을 방문했어요. 젊은 엔지니어들이 기이한 장치들 주위에 모여 있었어요. 한 그룹은 종이처럼 접을 수 있는 유연한 화면을 만들고 있었어요. 여기가 미래가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박 선생님이 설명하셨어요. 우리는 연구에 많은 투자를 합니다. 오늘의 미친 아이디어가 내일 세상을 바꿀 수 있거든요. 나는 중국이 기술에서 우위를 차지하려고 했던 노력을 떠올렸어요. 우리는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지만 한국의 창의성에 미치지 못했죠. 이제야 그 이유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나를 감동시킨 것은 대기업만이 아니었어요. 박 선생님은 나를 몇몇 스타트업에도 데려가 주셨어요. 내 옛날 부동산 사무실보다도 작은 공간에서 젊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들은 몇 분 만에 충전할 수 있는 새로운 배터리를 개발했더라고요. 정부가 우리 같은 스타트업을 지원해 줍니다. 한 젊은 여성이 나에게 말했어요. 새로운 아이디어가 우리나라의 미래에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나는 집에 있는 아들이 생각났어요. 그는 직장을 구하려고 애쓰고 있었거든요. 이런 곳에 있었다면 그에게 얼마나 다른 기회가 있었을지 생각하게 됐어요. 다음 날 우리는 LG와 현대를 방문했어요. 나는 로봇들이 자동차를 조립하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스마트 홈을 봤어요. 마치 공상과학 영화 속에 들어온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정말로 마음에 남은 것은 사람들이었어요. 모두들 자신의 일에 열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중국에서 느꼈던 암울한 분위기와는 너무나 달랐죠. 저녁에는 박 선생님이 나를 한 전통 한식당에 데려가 주셨어요. 맛있는 바비큐를 먹으며 내가 물었어요. 어떻게 한국은 이렇게 하는 거죠? 작은 나라인데도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들과 경쟁하고 있잖아요. 박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셨어요. 작기 때문에 더 똑똑해야 해요. 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천연 자원도 많지 않고 인구도 많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두뇌를 써야 해요. 그래서 교육과 혁신에 그렇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날 밤 호텔 침대에 누워서 그 말을 곱씹었어요. 중국에서는 항상 크면 클수록 좋다고 생각했죠. 더 많은 공장, 더 많은 건물, 모든 게 더 많아야 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질이 양을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다음 날 아침 박 선생님은 나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했어요. 오늘은 미래를 보러 갈 겁니다. 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송도라는 곳으로 향했어요. 그곳은 처음부터 스마트하고 친환경적인 도시로 설계된 곳이었어요. 모든 건물이 에너지 효율적이었고 쓰레기 처리 시스템은 지하에 있었어요.
공원과 자전거 도로가 도시 곳곳에 있었어요. 송도의 중앙공원에 서서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나는 중국의 반쯤 지어진 건물들이 생각났어요. 여기서는 나무 한 그루, 길 하나까지도 모두 미래를 위해 세심하게 계획된 것이었어요.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너무 야심차다고 했습니다. 박 선생님이 나에게 말했어요. 작은 나라 한국이 이렇게 큰 생각을 할 수 없다고 했죠. 하지만 우리는 크게 그리고 장기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미래를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걸 알았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은 할 수 없었어요. 존경심과 후회가 교차했어요. 중국이 이런 방식으로 생각했더라면 얼마나 달랐을지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날 저녁을 먹으며 박 선생님이 나에게 인생을 바꿀 질문을 했어요. 리 선생님, 한국으로 이주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우리는 한국과 중국, 두 문화를 이해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두 경제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주실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충격을 받았어요. 중국을 떠난다고요?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내가 항상 믿어왔던 나라를? 하지만 이 활기찬 도시를 둘러보니 희망과 목적을 가득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니 몇 년 동안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 들었어요. 바로 미래에 대한 기대였죠. 저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나는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박 선생님은 미소를 지었어요. 물론이죠. 큰 결정이니까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때로는 가장 큰 위험이 가장 큰 보상을 가져다 줍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서울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았어요. 도시의 밝은 불빛들이 가능성으로 가득 차 보였어요. 젊은이들이 지나가며 자신들의 최신 프로젝트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하는 모습도 보였죠. 공기마저도 달라 보였어요. 에너지와 희망이 가득 차 있었거든요. 중국에서 힘든 취업 시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을 제 아들이 떠올랐어요. 그가 여기에서 우리가 방문했던 흥미로운 스타트업 중 하나에서 일하는 모습을 상상했죠. 그리고 저 역시 제 경험을 활용해 한국과 중국 간의 다리를 놓으며 두 나라의 밝은 미래에 기여하는 모습을 그려보았어요. 오랜만에 목적 의식을 느꼈어요. 앞날이 쉽지만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것 모두 큰 도전이 될 테니까요. 하지만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그런 도전들을 기꺼이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느꼈어요. 때로는 우리가 편안한 자리에서 벗어날 때 가장 큰 기회가 찾아온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은 저에게 새로운 사고방식, 새로운 미래 건설 방식을 보여줬어요. 이제 저는 그 미래의 일부가 될 기회를 얻은 거죠. 그날 밤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면서 저는 큰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 여행이 저를 바꿔놓았다는 것도 알았어요. 저는 혁신과 지속 가능성, 그리고 사람들에게 투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직접 목격했어요. 그리고 중국에 남든 한국으로 옮기든 저는 이 정신을 제 모든 일에 반영할 결심을 했어요. 내일은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찾아올 거예요. 하지만 오랜만에 저는 그 도전을 맞이할 생각에 설렜어요. 한국은 저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이라는 소중한 선물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 선물은 언제나 감사하게 간직할 거예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박 선생님의 제안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더라고요. 정말로 한국으로 이사할 수 있을까? 내가 알던 모든 걸 중국에 두고 떠날 수 있을까?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지만 동시에 굉장히 설레기도 했어요. 호텔 침대에서 뒤척이며 지난 며칠 동안 봤던 모든 장면들이 떠올랐어요. 활기차고 에너지 넘치는 서울의 바쁜 거리들, 삼성에서 본 놀라운 기술들, 작은 사무실에서 멋진 아이디어를 내며 일하던 젊은이들, 그리고 마치 미래에서 온 것 같은 스마트 시티 송도까지. 그러다 집이 생각났어요. 우리 동네의 텅 빈 거리들, 창마다 붙어 있는 매매 간판들, 똑똑하고 열심히 일하는 아들이지만 좋은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모습. 가슴이 아팠어요. 창가로 가서 밖을 내다봤어요.
서울은 여전히 깨어 있었고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불빛들이 보였어요. 예전에는 우리 도시도 저렇게 보였는데 모든 게 무너져 버리기 전까지만 해도 내가 도대체 뭘 두려워하고 있는 거지?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계속 나빠지고 있는 중국에 남아있을까? 아니면 새로운 무언가에 도전해볼까? 아들에게 용감해지라고, 위험을 감수하라고 늘 말해왔던 내가 과연 스스로 그 말을 따를 용기가 있는지 생각해봤어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어요. 밤이 늦었지만 아들이 깨어있을 거란 걸 알았죠. 그는 항상 컴퓨터로 뭔가를 하느라 늦게까지 깨어 있거든요. 뭔가 기회를 찾길 바라면서요. 아빠? 아들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어요. 무슨 일 있어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어요. 다 괜찮다. 하지만 중요한 걸 물어보고 싶구나. 우리가 한국으로 이사 간다면 네 생각은 어떻겠니? 긴 침묵이 흘렀어요. 나는 숨을 죽인 채 기다렸죠. 그런데 뜻밖에도 아들의 목소리에서 설렘이 느껴졌어요. 정말요? 거의 소리치듯 물었어요. 그거 진짜 멋질 것 같은데요. 저 한국의 기술 산업과 스타트업에 대해 계속 읽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진짜로 그럴 수 있을까요? 아들의 그 열정에 나도 미소를 지었어요. 마치 내가 옛날에 모든 게 가능하다고 믿었던 그때의 기분을 떠올리게 했죠.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다. 나는 점점 확신이 생기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니, 꼭 해야 할 것 같다. 우리는 1시간 넘게 통화하며 계획을 세우고 큰 꿈을 꾸었어요. 전화를 끊을 즈음에는 거의 아침이 다 되어 있었지만 전혀 피곤하지 않았어요. 서울 위로 해가 떠오르는 걸 보며 오랜만에 희망을 느꼈어요. 여기로 이사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죠.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경력을 다시 시작해야 할 테니까요. 하지만 이건 뭔가 흥미로운 일의 일부가 될 기회였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박 선생님과 여기서 만난 사람들을 떠올렸어요. 그들은 어려운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일했고 창의적으로 생각했고 결국 놀라운 걸 만들어냈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짐을 싸면서 한국에 도착했을 때와는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더 이상 실패한 중국의 사업가가 아니었죠. 나는 계획을 세웠고 희망을 품은 사람이 되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목록을 만들었어요. 팔 물건들, 이야기해야 할 사람들, 배워야 할 기술들, 모든 준비를 마치는 데는 몇 달이 걸리겠죠. 하지만 오랜만에 미래가 기대됐어요. 중국에 도착했을 때 기분이 이상했어요. 내가 항상 고향이라고 생각했던 도시가 이제는 임시 거처처럼 느껴졌거든요. 버려진 건물들과 조용한 거리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봤어요. 이건 내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새로운 장의 시작일 뿐이었죠. 그 후 몇 주 동안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우리의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미쳤다고 생각했죠.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떠난다는 사실에 슬퍼했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응원해 주었고 심지어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넌 참 용감하구나. 나의 옛 사업 파트너가 말했어요. 나도 너처럼 다시 시작할 용기가 있으면 좋겠어. 그의 말이 마음에 남았어요. 정말 용감한 거였죠, 그쵸? 익숙한 모든 걸 뒤로 하고 새로운 나라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 하지만 때로는 용기를 내는 게 필요하니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계획은 더 현실적으로 다가왔어요. 우리는 기본적인 한국어 표현들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서울의 여러 동네와 아들을 위한 학교를 찾아봤고 집에서 한국 음식을 만들어 보기도 했죠. 김치를 만들다가 엉망이 되어버려서 웃었던 기억도 나네요. 물론 의심스러운 순간들도 있었어요. 앞에 놓인 일이 너무 크고 두려울 때도 있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서울에서 느꼈던 기분을 떠올렸어요. 에너지, 낙관, 그리고 뭐든지 가능하다는 그 느낌. 그것이 내게 계속 나아갈 힘을 줬어요. 드디어 집을 떠나는 날이 왔어요. 마지막으로 문을 잠그면서 슬픔과 설렘이 교차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평생의 추억을 뒤로하고 떠나는 것이었죠. 하지만 우리는 더 밝은 미래를 향해 가고 있었어요. 공항에서 아들이 내 손을 꼭 잡았어요. 진짜로 가는 거죠, 아빠? 그는 긴장되지만 기대에 찬 얼굴로 물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어느 때보다 확신에 차서 말했죠. 그래, 우리 정말로 가는 거야. 신나는 모험이 될 거야. 비행기가 이륙할 때 나는 아래로 사라지는 중국을 바라봤어요. 내가 항상 고향이라 불렀던 나라에 조용히 작별 인사를 했죠. 하지만 내 마음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새로운 한국에서의 삶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앞으로의 여정이 도전적일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함께 그 도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열린 마음과 용감한 마음으로. 우리의 새로운 삶이 이제 막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어요. 나는 서울의 새 사무실 창가에 서서 아래에서 활기를 띠는 도시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중국을 떠나 한국에서 새로 시작하기로 결심한 지 벌써 1년이 지났네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던 한 해였어요. 첫날이 아직도 기억나요. 캐리어를 꽉 쥐고 서울의 분주한 거리를 넋을 놓고 바라봤던 그 순간이요. 모든 것이 너무나 달랐어요. 언어도, 음식도, 심지어 사람들이 걷고 말하는 방식까지요. 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처럼 느껴졌어요. 한국어를 배우는 건 정말 큰 도전이었어요. 매일 몇 시간씩 연습하면서 낯선 소리에 계속 걸려 넘어지고 새로운 단어들을 기억하려 애썼어요. 너무 답답해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지만 내가 왜 여기 왔는지를 떠올리면서 버텼어요. 우리 아들은 나보다 훨씬 빨리 적응했어요. 몇 달 만에 기술 스타트업에 취직한 후 동료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너무나 자랑스러웠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모든 어려움이 정말 보람있게 느껴졌어요. 나도 천천히 발을 디디기 시작했어요. 중국 부동산에서 쌓은 경험이 한국 회사들이 중국 시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컨설팅 사업을 시작하는 데 유용했거든요. 처음엔 쉽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활동하는 중국 사업가를 회의적으로 바라봤으니까요. 하지만 열심히 일하며 내가 이 두 나라 사이에 다리를 놓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했어요. 지금 이 서울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내가 이곳에서 예상치 못한 소속감을 느끼고 있음을 깨달았어요. 한때 이국적으로만 느껴졌던 이 도시가 이제는 집처럼 느껴지니까요. 친구들도 사귀고 한국 음식을 좋아하게 됐고 물론 너무 매운 건 아직도 못 먹어요. 심지어 우리 아들 덕분에 K-팝까지 조금씩 이해하게 됐어요. 하지만 단순히 편안함을 느끼는 것만은 아니에요. 한국에서의 삶은 내가 사업과 성공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바꿔놨어요. 예전에는 더 크면 더 좋고 무조건 성장하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지속 가능한 발전, 단순히 건물과 땅에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아이디어에 투자하는 것의 가치를 깨달았어요. 여기서 만난 젊은 창업가들을 생각하면 작은 사무실에서 엄청난 혁신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그들의 모습이 나에게 깊은 인상을 줘요. 그들은 내 첫 서울 방문 때 봤던 스타트업을 떠올리게 해요. 그들의 열정과 창의력은 날마다 나를 자극해요. 그리고 송도라는 스마트 도시도 있어요. 이곳은 처음 내게 가능성의 눈을 뜨게 해준 곳이에요. 이사 온 후 여러 번 방문했는데 매번 새로운 디테일을 발견하면서 그 디자인에 담긴 장기적인 사고에 놀라곤 했어요. 송도는 이제 내가 생각하는 미래에 투자하는 나라가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의 상징이 되었어요. 물론 모든 것이 완벽한 건 아니에요. 여전히 중국이 그리울 때가 많아요. 고향의 익숙한 풍경과 소리, 내가 어릴 적 즐겨 먹던 음식의 맛이요. 때때로 한밤중에 깨면 내가 어디에 있는지 잠시 혼란스러울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찾은 기회들과 우리가 만들어가는 새로운 삶을 떠올리면 우리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걸 확신해요. 일터에서 자신 있게 자신의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우리 아들을 보면 더욱 그렇죠. 오늘 아침 중요한 투자자들과의 회의를 준비하던 중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봤어요.
확실히 나이가 들어 주름도 늘었어요. 하지만 몇 년 동안 사라졌던 내 눈 속의 반짝임을 다시 찾은 것 같아요. 넥타이를 고쳐 매고 깊게 숨을 들이쉰 후 문 밖으로 나섰어요. 서울의 북적거리는 거리 속을 걸으면서 나는 새로운 흥분을 느꼈어요. 오늘 또 어떤 기회가 찾아올지 누가 알겠어요? 한국에서 배운 혁신, 지속 가능성, 장기적인 사고에 관한 교훈들을 이제 고객뿐만 아니라 중국에 있는 옛 지인들과도 공유하고 싶어요. 아마도 내가 이 두 위대한 나라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데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죠. 사무실 건물에 도착했을 때 나는 잠시 멈춰서 모든 것을 되돌아봤어요. 세련된 고층 건물들, 효율적인 대중교통, 모든 것이 에너지와 목적을 품고 있는 것 같았어요. 1년 전 내가 상상했던 미래는 아니었지만 이 미래는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어요. 중국에서 빈 사무실에 서서 좌절하고 길을 잃은 듯한 리웨이를 생각했어요. 그때로 돌아가서 그에게 다 괜찮을 거야. 놀라운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됐어. 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하지만 어쩌면 그때 몰랐던 게 더 나았을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불확실함, 도전, 의심의 순간들이 지금의 나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니까요. 여러분, 충격적인 소식을 들으셨나요? 한국인들이 우리의 일상을 은밀히 잠식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의 문화와 관습이 우리 사회 곳곳에 새우며들면서 우리의 전통적인 가치관이 위협받고 있어요. 한 미국 가정에서 일어난 놀라운 사건을 들으셨나요? 평범한 미국 소녀의 삶이 한국인 남자의 등장으로 완전히 뒤바뀌었다고 해요. 그녀의 가족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과연 이것이 우리 사회의 미래를 보여주는 걸까요? 이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제 인생이 하루 만에 이렇게나 바뀔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하지만 학교에서 집에 돌아왔을 때 낯선 남자가 우리 소파에 앉아 있는 걸 발견한 그날,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죠. 제 이름은 에밀리, 16살이에요. 저는 미시시피의 작은 마을에 엄마와 함께 살고 있어요. 아빠가 몇 년 전에 우리를 떠난 이후로 우리는 둘이서만 지내왔죠. 학교, 숙제, 그리고 잠들기 전에 함께 TV를 보는 정도의 조용한 일상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하지만 9월의 그날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책으로 가득 찬 무거운 배낭을 메고 집으로 걸어가던 그 순간이 아직도 기억나요. 학교에서 지루한 수업을 듣고 친구들과 불편한 일을 겪으면서 긴 하루를 보냈어요. 집에 돌아가서 침대에 털썩 주저앉아 틱톡을 좀 보면서 쉬고 싶었을 뿐이에요. 현관문 손잡이를 잡으려는 순간 집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의 웃음소리는 알아들었지만 또 다른 목소리도 있었어요. 낮고 낯선 목소리였죠. 갑자기 속이 울렁거렸어요. 우리 집엔 거의 손님이 온 적이 없었거든요. 문을 밀고 거실로 들어섰을 때 그를 보았어요. 엄마 옆, 낡은 꽃문의 소파에 앉아있는 그 남자. 전에 본 적 없는 사람이었어요. 동양인처럼 보였고 웃을 때마다 눈가에 주름이 생기는 친절한 눈빛을 가졌더라고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엄마를 마치 세상에서 가장 흥미로운 사람인 양 바라보고 있었어요. 엄마는 제가 들어오는 걸 보자마자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 얼굴이 몇 년 만에 본 적 없는 행복함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아, 에밀리, 집에 왔구나. 엄마가 말했어요. 윤수를 좀 만나봐. 저는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이 사람 누구지? 왜 우리 집에 와서 엄마를 이렇게 웃게 만드는 거지? 안녕, 에밀리. 그 남자 윤수가 완벽한 영어로 말했어요. 드디어 만나게 되어 반가워요. 어머니께서 당신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드디어 저를 만나게 되어 반갑다고? 그게 무슨 뜻이지? 엄마가 이걸 얼마나 오래 숨겨왔던 거야. 저는 무언가 웅걸거리며 인사를 했던 것 같지만 곧바로 방으로 도망쳐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침대에 몸을 던지며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었죠. 이 사람 엄마 남자친구인가? 얼마나 오래 만난 거지? 왜 나한테 얘기 안 했지? 베개에 얼굴을 파묻으며
배신감과 혼란스러움이 밀려왔어요. 엄마와 저는 모든 것을 서로에게 이야기했어요. 아니, 적어도 그렇게 생각했죠. 잠시 후 문에서 부드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에밀리, 엄마가 불렀어요. 들어가도 될까? 우리 얘기 좀 해야 해. 대답하지 않았지만 엄마는 어차피 들어왔어요. 침대가 살짝 내려앉는 걸 느끼며 엄마가 제 옆에 앉았다는 걸 알았어요. 얘야, 이게 놀라운 일이란 거 알아? 엄마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더 일찍 말했어야 했는데. 윤수는 나에겐 아주 특별한 사람이야. 저는 몸을 돌려 엄마를 바라봤어요. 얼마나 오래? 물었어요. 엄마는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가 만난 지 이제 한 6개월 됐어. 윤수는 이혼할 때 나를 도와줬던 변호사였어. 처음에는 친구로 지내다가 그게 좀 더 특별한 관계로 발전한 거지. 6개월? 엄마가 6개월 동안이나 이걸 숨겨왔단 말이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화를 내며 앉아 물었어요. 진지해지기 전까지는 너에게 소개하고 싶지 않았어. 엄마가 설명했어요. 솔직히 네가 어떻게 반응할지 조금 두려웠던 것도 사실이야.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그게 무슨 뜻인데? 엄마는 슬픈 미소를 지었어요. 에밀리, 네가 아빠가 떠난 이후로 힘들어했던 거 알아. 내가 다시 누군가를 만나는 걸 네가 준비가 안 되어 있을까 봐 걱정됐어. 저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속으론 엄마가 맞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엄마가 새로운 사람과 함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속이 울렁거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엄마 남자친구라는 거야? 신경질적으로 말투를 삐딱하게 내며 물었어요. 맞아. 엄마가 간단히 대답했어요. 윤수는 날 정말 행복하게 해줘, 에밀리. 네가 그에게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 저는 다시 침대에 몸을 던지며 천장을 바라봤어요. 뭐, 알았어. 중얼거렸어요. 엄마는 다시 한숨을 쉬며 일어났어요. 오늘 저녁에 우리 다 같이 저녁을 먹으려고 해. 네가 함께 했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필요하면 이해할게. 엄마는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어요. 저는 한참 동안 누워서 모든 걸 곱씹어 봤어요. 엄마에게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아시아인 남자친구. 우리 동네는 거의 백인들만 사는 작은 미시시피 마을인데 말이에요.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게 엄마와 나 사이를 어떻게 바꿔놓을까? 저는 다시 베개에 얼굴을 묻고 오늘 아침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제 가장 큰 걱정거리는 수학 시험이었으니까요. 지금은 마치 세상이 완전히 뒤집힌 것 같았어요. 그때는 전혀 몰랐죠. 제 인생이 얼마나 더 많이 변할지, 그리고 이 예상치 못한 만남이 저 자신과 엄마, 그리고 세상에 대해 상상도 못할 것들을 가르쳐 줄 것이라는 걸. 그 다음 몇 주 동안 최대한 윤수를 피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윤수는 항상 엄마를 도와 저녁 준비를 하거나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는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랐어요. 어느 날 저녁, 저는 부엌 식탁에서 수학 숙제와 씨름하고 있었어요. 크게 한숨을 쉬었는지 윤수가 책에서 눈을 떼고 저를 바라봤어요. 에밀리, 무슨 일 있어? 그가 물었어요. 망설였어요. 도움받고 싶진 않았지만 정말 막막했거든요. 그냥 이 수학 문제 때문에 중얼거렸어요. 윤수가 일어나 제 교과서를 보러 왔어요. 아, 2차 방정식이네. 그가 말했어요. 도와줄까?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놀랍게도 윤수는 개념을 아주 명확하고 차분하게 설명해 줬어요. 심지어 로켓을 발사하는 예를 들어 더 흥미롭게 만들어주기까지 했어요. 어떻게 이런 걸 다 아세요? 저는 진심으로 궁금해서 물었어요. 윤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에서는 교육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요. 우리는 열심히 공부하고 항상 자기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믿어요. 그런 사고방식이 제 삶에 큰 도움이 됐어요. 저는 그 말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사실 멋지다고 느꼈어요.
숙제를 마칠 때쯤 저는 좀 더 편안해진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윤수는 심지어 몇 가지 농담을 해서 저를 웃게 만들기도 했어요. 그런데 다음 날 학교에서 현실이 제게 가혹하게 다가왔어요. 친구 매건이 복도에서 저를 몰아세웠어요. 너희 엄마가 어떤 아시아 남자랑 만난다면서? 그녀가 비꼬는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그럼 이제 너는 반쯤 루저가 된 건가? 얼굴이 화끈거리며 분노와 수치심이 몰려왔어요. 윤수를 변호하고 싶었고 그가 얼마나 똑똑하고 친절한지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말이 목에 걸려 나오질 않았어요. 저는 그녀를 밀치고 화장실로 뛰어가 울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그 후 몇 주 동안 학교에서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매건은 계속해서 악담을 퍼부었고 저는 점점 더 외로워졌어요. 하지만 집에서는 윤수를 조금씩 다르게 보게 되었어요. 어느 토요일 엄마는 일을 가셔서 집에는 저와 윤수만 있었어요. 저는 지루해서 TV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고 있었는데 윤수가 저에게 김밥 만드는 법을 배워보겠냐고 물어봤어요. 김밥이 뭐예요? 제가 물었어요. 한국식 새우시 같은 거야. 그가 설명했어요. 하지만 생선 대신 채소와 고기가 들어가. 호기심이 생겨서 부엌으로 따라갔어요. 윤수는 밥을 짓고 채소를 준비하고 모든 재료를 김에 싸는 방법을 보여줬어요. 재미있었고 김밥 맛도 아주 좋았어요. 우리가 먹으면서 윤수는 한국에서 자란 이야기들을 해줬어요. 서울의 번화한 시장들, 아름다운 산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즐기는 축제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가끔은 그리울 때도 있어. 그가 말했어요. 하지만 여기서도 행복해. 특히 너희 엄마랑 그리고 너랑 함께라면. 목이 메는 걸 느꼈어요. 제가 잃는 것에만 신경 쓰느라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는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그동안 일어난 일들을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윤수는 아빠를 대신하거나 우리 가족을 바꾸려는 게 아니었어요. 그저 가족의 일부가 되고 싶어 했던 거였어요. 결심을 했어요. 다음 날 학교에서 매건이 평소처럼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을 때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있잖아, 매건, 제가 말했어요. 윤수는 똑똑하고 친절하고 우리 엄마를 행복하게 해줘. 그게 내 눈에는 내가 루저로 보인다면 난 괜찮아. 매건은 충격을 받은 듯 보였어요. 뭔가 말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저는 그녀가 말하기 전에 걸어 나왔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왠지 자랑스러웠어요. 그날 집에 돌아왔을 때 윤수가 부엌에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말했어요. 더 배우고 싶은 한국 요리 있어요? 윤수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럼 불고기를 만들어 볼까? 우리가 함께 요리하면서 웃고 이야기하는 동안 저는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가족이란 꼭 혈연으로만 맺어진 게 아니라는 것. 그저 당신을 아끼고 함께 있음으로써 당신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 사람들이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거요. 그리고 어쩌면 윤수는 정말로 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학교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어요. 매건은 계속해서 윤수에 대해 놀리면서 저를 괴롭혔고 그녀의 말은 하루하루 더 아프게 다가왔어요. 저는 점점 외롭고 화가 났어요. 어느 날 아침 수업에 가려고 걸어가는데 매건과 그녀의 친구들이 저를 둘러쌌어요.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이건 좋은 일이 아닐 거라는 게 얼직감했죠. 이봐, 에밀리, 매건이 가식적인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가 너의 새아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 매일 밤 저녁으로 밥이랑 김치 먹게 하니 뭔가 안에서 탁 끊어졌어요. 그동안 쌓였던 좌절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저는 매건에게 달려들어 그녀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어요. 복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아이들은 소리치고 응원하며 매건과 저는 바닥에서 서로를 때리고 핥히며 굴러다녔어요. 2명의 선생님이 우리를 떼어놓기 전까지 한참이 걸렸어요. 우리는 둘 다 엉망진창이었죠.
머리는 엉켜 있고 교복은 구겨져 있었고 숨을 헐떡거리고 있었어요. 교장실로. 당장! 선생님 한 분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교장실 밖에 앉아 있는데 손마디가 따갑고 혼란스러웠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충격을 받은 부분도 있었어요. 난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뿌듯했어요. 드디어 나 자신과 윤수를 위해 맞서 싸웠으니까요. 교장 선생님은 모든 부모님을 부르셨어요. 엄마가 제일 먼저 도착했는데 걱정스럽고 실망한 표정이었어요. 몇 분 뒤 윤수가 들어왔을 때 저는 안도감을 느껴서 놀랐어요. 그가 있어서 어째서인지 더 안전하다고 느꼈거든요. 매건의 부모님이 마지막으로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환한 얼굴이었지만 윤수를 보자 얼굴이 역겨운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이 사람이 우리가 많이 들었던 신사인가 보군요. 매건의 아빠가 비꼬듯이 말했어요. 윤수는 차분하게 곧게 서서 아무 말 없이 명함을 꺼내 매건의 아빠에게 건넸어요. 그 남자의 눈이 명함을 읽으며 커졌어요. 하버드 법대, 톰슨 앤 베이커의 파트너? 그가 충격에 빠져 말했어요. 윤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따님이 한 행동에 대해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그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교장실로 들어가시죠. 모두가 들어가면서 매건이 얼굴을 봤는데 그녀는 완전히 놀란 표정이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사야바가 자랑스러웠어요. 교장실에서 교장 선생님은 우리 모두를 심각하게 쳐다보며 말씀하셨어요. 학교에서 싸움은 절대 용납되지 않습니다. 두 학생 모두 3일 동안 정학 처분을 받을 것입니다. 속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정학을 당한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이 일이 내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됐어요. 하지만 그때 윤수가 침착하게 말씀하셨어요. 교장님,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는 조용히 말했어요. 저도 싸움이 잘못됐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여기에는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는 매건이 몇 주 동안 저를 괴롭히며 윤수와 우리 가족에 대해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해왔던 사실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차별에 맞서는 것의 중요성과 모든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학교의 책임에 대해 말했어요. 저는 놀랐어요. 윤수가 저를 변호하고 있었지만 그는 아주 침착하고 논리적으로 말하고 있었어요. 소리를 지르거나 화내는 게 아니라 그의 변호사로서의 능력을 발휘해 저를 위해 변론하고 있었죠. 교장 선생님은 신중하게 듣고 나서 매건의 부모님에게 물었어요. 이게 사실인가요? 따님이 그런 발언을 했나요? 매건의 부모님은 불편해 보였어요. 그들은 부정할 수 없었어요. 매건의 조롱을 들은 다른 아이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결국 교장 선생님은 제 정학을 학교 내에서 하루로 줄이기로 하셨어요. 매건은 일주일 동안 학교 밖에서 정학 처분을 받고 다양성 교육을 받아야 했어요. 사무실을 나서면서 여러 감정이 교차했어요. 처벌이 제가 두려워했던 만큼 나쁘지 않아서 안도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보다도 윤수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가 전에 없던 방식으로 저를 지켜줬거든요. 고마워요. 차로 걸어가며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윤수는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어요. 에밀리, 난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그는 말했어요. 하지만 기억해, 폭력은 결코 답이 아니야. 옳은 일을 위해 싸우는 더 좋은 방법이 있어. 저는 그의 말을 가슴에 새기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무언가가 달라졌다는 걸 깨달았어요. 처음으로 저는 윤수를 엄마의 남자친구나 집안의 낯선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는 진정으로 저를 아껴주고 언제나 제 편이 되어줄 가족으로 느껴졌어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일어난 일들을 생각했어요. 싸운 것에 대해 후회가 됐지만 한편으로는 강해진 느낌도 들었어요. 저는 두려움에 맞서 싸웠고 괴롭히는 사람에게 맞서 싸웠어요. 그리고 윤수가 생각보다 훨씬 멋진 사람이라는 걸 발견했어요.
저는 그때 결심했어요. 윤수와 그의 문화에 대해 더 알아가고 싶다고요. 아마도 제 삶을 더 풍요롭고 흥미롭게 만들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잠이 들기 전 저는 오랜만에 희망을 느꼈어요. 상황이 변하고 있었고 어쩌면 그게 나쁜 일만은 아닐지도 모르겠다고요. 그날 토요일 오후 집에 혼자 있었어요. 거실에서 학교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죠. 엄마는 심부름을 나가셨고 윤수는 짧게 운동하러 갔어요. 집은 조용했고 집중이 필요할 때 제가 좋아하는 그런 고요함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부엌 쪽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윤수가 운동을 일찍 끝내고 돌아온 줄 알았어요. 운동 어땠어? 라고 말하며 고개를 들지 않고 물었어요.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대신 발소리가 가까워졌죠. 그때 불안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을 때 심장이 멎을 뻔했어요. 저 앞에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남자가 서 있었어요. 그는 얼굴 반쪽을 반다나로 가리고 있었고 손에는 총을 들고 저를 겨누고 있었어요. 움직이지 마. 그 남자가 으르렁거리듯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거칠고 화가 난 듯했어요. 금고는 어디 있어?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우리 집에는 금고가 없었거든요. 이 사람은 잘못된 집에 침입한 거였어요. 그에게 실수를 했다고 말하려고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때 침입자 뒤쪽에서 뭔가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윤수였어요. 그는 소리 없이 뒷문으로 들어왔나 봐요. 눈 깜짝할 사이에 윤수가 행동을 개시했어요. 일이 너무 빨리 벌어져서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거의 따라잡지 못했어요. 윤수는 번개처럼 움직였어요. 몇 초 만에 침입자의 손에서 총을 쳐내고 그를 벽에 눌러붙였어요. 총은 바닥에 떨어졌고 저는 내가 숨을 참고 있었다는 걸 그제야 깨닫고 한숨을 내쉬었어요. 저는 윤수를 놀란 눈으로 바라봤어요. 그의 얼굴은 침착했지만 눈은 침입자를 붙잡고 있는 동안 매우 날카로웠어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어디서 그런 기술을 배웠지? 에밀리, 경찰에 전화해. 윤수가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고 눈도 침입자에게서 떼지 않았어요. 손이 떨리는 가운데 전화를 꺼내 911에 걸었어요. 방금 일어난 일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조용하고 예의 바른 변호사였던 윤수가 무장한 강도를 아무렇지도 않게 제압하다니. 경찰이 와서 침입자를 데려간 후 윤수는 저와 함께 앉았어요. 저는 아직도 정신이 없었지만 궁금한 게 너무 많았어요. 윤수, 어떻게 그런 거야? 라고 물었어요. 어디서 그런 싸움 기술을 배운 거야? 윤수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어요. 내가 변호사가 되기 전에 한국에서 군대에 있었어. 그가 설명했어요. 특수부대에 있었지. 미국의 네이비 실 같은 부대야. 엄청난 훈련을 받았어. 저는 윤수가 군대에서 보낸 시간에 대해 더 이야기하는 걸 들으며 매료되었어요. 그는 그 시절의 훈련과 헌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그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이야기했어요. 그때 배운 기술들은 몸에 남아있어. 그가 말했어요. 지금은 군대에 있지 않지만 여전히 훈련을 계속하고 있어. 항상 준비되어 있는 게 중요하니까. 윤수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그에 대해 제가 얼마나 몰랐는지 깨달았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지나치던 사람이었는데 정말 깊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처음 그를 우리 삶에 받아들였을 때 어떻게 대했는지 떠올리며 부끄러움이 밀려왔어요. 윤수,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미안해요. 내가 당신에 대해, 모든 것에 대해 너무 잘못 생각했어요. 알지도 못하면서 판단해버렸어요. 윤수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어요. 그는 제 손을 가볍게 두드렸어요. 누구나 실수를 해, 에밀리. 그가 말했어요. 중요한 건 그걸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거지. 너도 지금 그러고 있는 거고 난 네가 자랑스러워. 그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처음으로 윤수가 제 삶에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 존재인지 느꼈어요.
이제 그는 엄마의 남자친구가 아니라 가족이었어요. 그날은 저에게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윤수가 강도로부터 저를 구해준 것뿐만 아니라 제가 얼마나 틀렸었는지, 세상과 사람들에 대해 얼마나 배워야 할 것이 많은지 깨닫게 되었죠.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윤수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그의 한국에서의 삶에 대해, 그를 이렇게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준 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요. 이제는 마음을 닫아두지 않기로 했어요. 새로운 경험과 이해를 향해 눈과 마음을 열어야 할 때였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윤수를 껴안았을 때 저는 안전하고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미래에 대한 설렘이 가득했어요. 이게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의 시작이라는 느낌이 들었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말 기대되었어요. 그 사건 이후로 윤수를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와 그의 문화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이 많다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더 알고 싶다는 호기심이 생겼어요. 어느 날 용기를 내서 윤수에게 한국에서의 삶에 대해 물어봤어요. 그의 눈이 반짝이면서 한국에서 자란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는 몇십 년 사이에 한국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설명해 주었고, 저는 그 이야기에 매료되었어요. 내가 어렸을 때 윤수가 말했어요. 한국의 많은 지역은 여전히 전쟁의 상처에서 회복 중이었어. 그런데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나라 중 하나야.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어떻게 한 나라가 그렇게 빨리 변할 수 있을까요? 윤수는 한국인들이 한이라는 특별한 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해줬어요. 이는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고자 하는 결의 같은 거예요. 이 생각이 저에게 깊이 남았어요. 더 알고 싶어서 직접 조사를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미시시피보다도 작은 한국이 여러 방면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들은 최고의 스마트폰, TV, 심지어 거대한 선박도 만들어내고 있었죠. K-팝과 한국 드라마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어느 저녁 윤수가 한국식 저녁 식사를 준비해서 우리를 놀라게 했어요. 그는 비빔밥이라는 요리를 준비했는데 이는 큰 그릇에 밥, 채소, 고기가 다채롭게 섞인 음식이었어요. 그리고 김치라는 매운 발효 배추도 있었는데 저는 처음에는 좀 긴장되었어요. 식사를 하면서 윤수가 설명했어요. 한국에서는 식사를 나누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단순히 먹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들을 더 가깝게 만들어주거든요. 저는 비빔밥을 한 입 먹어봤는데 생각보다 훨씬 맛있었어요. 맛과 식감이 제가 이전에 먹어본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심지어 김치도 처음에는 별로일 줄 알았는데 특유의 매운맛이 정말 맛있었어요. 저녁 식사 후에 뒷정리를 하면서 먹어보지도 않고 한국 음식을 판단했던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요. 제 편견 때문에 얼마나 많은 멋진 것들을 놓쳤을까 생각하게 되었죠. 용기를 내서 윤수에게 물었어요. 저한테 한국어 좀 가르쳐 주실래요? 윤수의 얼굴에 커다란 미소가 번졌어요. 물론이죠.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볼까요? 저를 따라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 소리를 따라하려 했지만 혀가 서툴렀어요. 감사합니다. 천천히 말했어요. 윤수가 격려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주 좋아요. 이 말은 고맙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저는 몇 번 더 연습하면서 말할 때마다 성취감을 느꼈어요. 2단어에 불과했지만 마치 새로운 세계로 가는 문을 여는 것 같았어요. 그 후 몇 주 동안 윤수는 저에게 더 많은 한국어 단어와 표현을 가르쳐 주었어요. 저는 안녕하세요와 안녕히 가세요 같은 인사말을 배웠고 제 이름을 한글로 쓰는 방법도 배웠어요. 한국 문화를 더 많이 알게 되면서 학교에서도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었어요. 메건이나 그녀의 친구들이 인종차별적인 말을 할 때 예전처럼 부끄럽거나 화가 나기보다는 그들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들은 그들의 좁은 시야 때문에 정말 많은 것을 놓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제가 학교 식당에서
일본에서 온 교환 학생을 놀리는 아이돌을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들이 테이블로 걸어갔어요. 제가 말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죠. 그건 좀 아니지 않니? 너희는 그 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잖아. 놀리기보다는 대화를 시도해보는 게 어때? 아이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고 약간 부끄러운 듯 했어요. 그중 한 명이 중얼거리듯 사과했어요. 제가 걸어나갈 때 자부심이 솟구쳤어요. 제가 되고 싶었던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집에서는 엄마와 윤수와 함께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것들이 유치할 줄 알았는데 금방 흥미로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영상미에 빠져들었어요. 윤수는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문화적 참고사항이 나오면 가끔씩 드라마를 멈추고 설명해 주었어요. 어느 주말 윤수가 우리를 가장 가까운 대도시에 있는 한국 식당으로 데려갔어요. 식당에 들어서자 고기를 굽는 냄새와 매운 찌개의 향이 가득했어요. 윤수가 한국어로 주문을 했고 제가 몇몇 단어를 알아들을 때 짜릿한 기분이 들었어요. 우리가 식사를 즐기면서 주변의 다른 손님들을 둘러보았어요. 아시아인과 비아시아인이 섞여서 모두 맛있는 음식을 즐기고 있었죠. 저는 몇 달 만에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생각했어요. 예전에는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컸던 제가 이제는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고 다른 문화를 배우는 것이 신나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제 여정을 생각했어요. 윤수가 우리 삶에 들어왔을 때 저는 화가 나고 혼란스러웠어요. 이제는 윤수가 없는 우리 가족을 상상할 수 없게 되었죠. 그는 저에게 한국 문화뿐만 아니라 열린 마음과 마음을 가지는 것의 중요성도 가르쳐 주었어요. 내일 어떤 새로운 것을 배울지 기대하며 웃음을 머금고 잠이 들었어요. 편견을 넘어서고 저와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알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제 세상은 훨씬 더 넓고 흥미로워졌어요. 고등학교 졸업반이 다가오면서 저는 인생의 갈림길에 서게 됐어요. 부모님을 다시 하나로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보스턴 대학교에 가고 싶어 했던 예전 꿈은 이제 어리석고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대신 윤수의 여정에 영감을 받아 하버드를 목표로 삼게 됐죠. 윤수와 엄마는 저를 응원해 주셨지만 아이비리그 대학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경고했어요. 성적만 중요한 게 아니야, 윤수가 말했어요. 열정, 헌신, 그리고 자신을 도전하는 의지를 보고 싶어해. 윤수의 말을 마음에 새기고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공부에 매달렸어요.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저는 토론팀에 가입했고 덕분에 훨씬 더 좋은 발표자가 될 수 있었어요. 방과 후에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봉사활동도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어려운 수학 문제를 마침내 이해했을 때 보이는 표정은 제 모든 노력을 가치 있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학교에서 우리 작은 마을에 문화적 이해를 촉진하기 위한 동아리를 시작하면서부터였어요. 첫 모임에 3명만 왔을 때 저는 낙담했지만 윤수가 계속 도전해보라고 격려해줬어요. 큰 변화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 그는 말했어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 동아리는 성장해 갔어요. 우리는 문화 음식 축제, 전 세계의 영화를 상영하는 영화의 밤, 그리고 한국의 한 학교와 펜팔 프로그램까지 조직했어요. 제 반 친구들이 다양한 문화를 배우는 것에 흥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큰 자부심을 느꼈어요. 놀랍게도 한국 문화에 대한 저의 새로운 관심이 다른 대학 지원자들과 차별화되는 독특한 시각을 제게 주었어요. 대학 입학 원서를 작성할 때가 되었을 때 저는 무엇을 써야 할지 명확히 알고 있었어요. 편견에서 이해로의 저의 여정을 이야기하고 윤수와의 관계가 어떻게 제 눈을 다양성의 가치에 눈뜨게 했는지 썼어요. 하버드 합격 통지서가 도착한 날은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엄마, 윤수와 제가 모두 부엌에 있었을 때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죠. 축하합니다 라는 단어를 읽자마자 저는 눈물을 터뜨렸어요. 엄마와
윤수가 저를 꼭 껴안았고 두 사람도 울고 있는 게 보였어요. 당신들 없이는 절대 해낼 수 없었을 거예요. 저는 감정에 떨리는 목소리로 윤수에게 말했어요. 윤수는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이건 네가 해낸 거야, 에밀리. 넌 변화하고 성장할 용기가 있었어. 그건 인생이 어디로 가든 중요한 교훈이야. 대학교에 짐을 싸면서 제 삶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생각했어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편견에 사로잡힌 좁은 생각을 가진 소녀였어요. 이제 저는 세계 최고의 대학 중 하나로 향하는 길에 서 있었고 세상을 더 넓게 보는 시각과 사랑이 가득한 가족의 지원을 받고 있었어요. 저는 제가 배운 모든 교훈을 떠올렸어요. 외모나 출신지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배웠고 다양성을 포용하는 것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는 것도 배웠어요. 그리고 새로운 경험과 사고방식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배웠죠. 무엇보다 저는 윤수를 통해 제 삶이 바뀐 한국에 대해 생각했어요. 언젠가 꼭 방문하겠다고 다짐했어요. 제가 존경하게 된 사람들을 만나고 그 문화도 직접 경험하고 싶었어요. 마지막 여행 가방을 채우면서 저는 설렘과 목적의식으로 가득 찼어요. 더 이상 윤수가 우리 삶에 들어왔을 때 화나고 혼란스러운 소녀가 아니었어요. 이제는 세상의 모든 다양성을 포용할 준비가 된 젊은 여성이었어요. 이해와 존중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열쇠라는 것을 깨달았죠. 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어떤 도전이 닥치더라도 저는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가족의 사랑과 문화적 이해와 개인적 성장에 대한 배움을 바탕으로 저는 세상에 저만의 흔적을 남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마지막 밤, 윤수와 엄마는 저를 한국식 바비큐 식당에 데려갔어요. 우리가 불고기와 삼겹살을 구우며 다가올 모험에 대해 웃고 이야기하던 중 감사의 물결이 저를 덮쳤어요. 저는 윤수, 제가 한때는 원망했지만 이제는 아버지처럼 존경하고 사랑하게 된 사람을 바라보았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가 가르쳐준 한국어 문구 중 하나를 사용하며 말했어요. 모든 것에 감사해요. 윤수는 눈을 찡그리며 미소 지었어요. 아니야, 에밀리. 네가 고맙지.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어줘서 고마워. 너도 내게 많은 것을 가르쳐줬어. 엄마가 특별히 허락한 작은 소주 잔을 부딪히며 저는 미래가 어떤 모습이든지 열린 마음과 열린 가슴으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알았어요. 윤수와 함께한 여정은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이 종종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온다는 걸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저는 삶이 어떤 또 다른 놀라움을 안겨줄지 기대할 수밖에 없었어요.